네, 미국이 곧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금리에 큰 영향 미치는 미국 국채 그리고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백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국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계속 있잖아요. 뭐 3번 인하할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뭐 3월달에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면 한국도 바로 금리 내릴 거다. 또 부동산 PF 뭐 이런 그 지금 뭐 문제도 있으니까 미국보다도 한국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단 그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요. 예. 사실 이제 미국의 사실 이 그 금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목소리들은요. 예. 대개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하고 월가하고 이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셋이 다 자웅동체입니까? 한 몸이에요? 때로는 가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견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위기 때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연준은 저는 월가 자본 편에 굉장히 서서 정책을 운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사실 그 동안에도 이제 그러니까 한 지난 2년 동안에도요 계속 이제 군부를 뗐죠. 자기들 유리하게 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확인하기. 데이터는 게 물가 상승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물가하고 고용하고. 이제 뭐 고용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경기 이제 침체.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이제 금융 안정과도 관련해 가지고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 심리가 형성된 거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고 여러 가지 몇 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직 그러니까 3%대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좀 섣부른 기대가 월가에 의해서 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는 붐업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요, 좀 재밌는 게 11월 달부터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이제 그 많이 하락했잖아요. 한 100bp 이상 지금 현재 오늘까지 엄청 내려갔어요. 한 1%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도 많이 하락을 했죠. 달러 가치도요.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 가치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완화적으로 간다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금융시장이 이제 완화적인 분위기로 갈 때 가장 혜택을 빠르게 보는 나라들이요.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때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혜택을 봅니다. 수출 혜택이요.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완화 분위기로 갈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면요. 좀 금융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큰 나라라든가 변동성이 큰 나라들, 통화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작년 그러니까 연말에도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연말에도 국채 가격이 10월달에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안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는 혜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22년 연말과 23년 연초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가 10월달에 이렇게 터지고 나서 굉장히 신용 경사까지 막 이렇게 가다가 12월달 가가지고 한숨 확 돌릴 수 있었던 것이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분위기를 확 바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폭락하면서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부에서 잘해서 대응해서가 아니라 그랬던 것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하락했었어요. 달러 가치 변동폭보다도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 통화 가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대신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가장 먼저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이 그러니까 금융이 완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이번 11월 달 이후에 보게 되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나 한국 국채 수익률이나 별 차이 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덜 떨어졌어요.
한국이 예. 원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더 예. 달러 가치보다도 덜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혜택을 지금 다 못 보고 있는 거죠. 예. 혜택을 옛날엔 봤었는데 그렇죠. 금융시장의 금융 완화 분위기를 예.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예.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내부가 굉장히 취약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예.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진 예. 가계부채가 관련돼진 이 냉기가 예. 거기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봐요. 예.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쭉 내려갔었어야 되거든요. 1원 밑으로. 근데 1,300원대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여간 1,300원을 그래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밑으로 못 내려가고 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지금 복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당시는 1,200원 밑이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체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약해진 것을 사실 거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미국이 설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큰 혜택 보기 쉽지 않다. 시장 금리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아니면 한국의 시장 금리가. 예. 한국의 결국 뭐 경제 주체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설사 내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같이 때려내주지 않으면요. 2022년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 전후에도 시장 금리가 굉장히 그 큰 폭으로 그러니까 기준 금리하고 굉장히 불일치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한 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 시장의 불안정성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금리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인하는 첫째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둘째는 뭐냐면 인하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의 국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인하하더라도 예. 인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일본 사례를 잠깐 제가 상기시킬게요. 일본이 91년도 1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90년 11월 달에 교화 개발 회사라고 부동산 그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파산을 해요. 90년 11월 달에. 우리 지금 태양건설이 지금 그러니까 워크아웃한 거랑 비슷한 오버랩이 되어 오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게 막 뉴욕타임스에도 막 이렇게 실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교화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91년 접어들자마자 1분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행의 콜금리가 8%대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계속 인하를 하죠.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95년 정도 넘어갈 때는 1%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주택 가격은 계속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는데도 계속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말해서 금리에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주택 시장과 이렇게 관련을 시키는데 그거는 일부 요인이죠. 모든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보금자리 특례론 작년 1월 달에 도입했었던 그거에 비해 가지고 금리 혜택이 최대가 그러니까 연 한 1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추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많이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로는 1%대까지 1.66%까지 내려줬죠. 그 인하 폭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최대에 가는 게 1년에 연 1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 혜택이. 그게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5억 원까지 해가지고. 5억 원까지 다 가득 빌렸으면은 1년에 146만 원. 145만 원 정도. 적게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3%까지도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때는 적게는 한 75만 원 해가지고 1년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5년간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로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작년에 얼마 그렇게 1년에 146만 원이면은 145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때 제가 그래서 그 이자 금액을 얘기해 주니까 이거 크지 않네요, 별로.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때 주로 뭐 1,000만 원 단위 이상은 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실제로 작년에 1년 동안에 전국 주택 가격이 한 4천만 원, 4,200만 원 정도가 하락했어요. 평균 가격이 평균 기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이상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 혜택이 그러니까 절감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일본이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 많은 시장들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에는 네.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이 붙인다는 얘기죠. 집값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집값이라는 게 실수요자들만 거래해서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투기 수요가 거기 붙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기 수요는 원래 다주택자들이니까 예. 다주택자들은 지금 집 사면은 저거 절대 돈 못 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예.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주택 시장이 좀 이제 그 정상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예. 다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145만 원, 1년에 연 145만 원이니까 한 달로 월로 따지게 되면은 한 뭐 저기 저 12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금리로 따지면 1%대 이자니까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금리인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5억 원이니까는 그렇게 예, 그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이자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엘리트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종사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과제를 주면 거다가 베끼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보다도. 근데 이 관료들도 우리나라 정책을 만드는 거 보면요. 다 외국 사례를 가지고 다 만듭니다. 그럼 관료들 제가 직접 많이 듣고 제자들한테 확인하고 그런 건데 만드는데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는 90년대 초에 나왔던 정책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토목건설 사업 SOC에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 중에서 75% 상반기에서 퍼붓겠다 하잖아요. 일본이 90년대 초에요. 일본이 90년대 110조 엔을 그러니까 건설 국채를 발행합니다. 순수하게 발행한 게 증가한 규모가. 그걸 왜냐하면 그 당시 건설회사들이 그 당시에 일본도 뭐냐면 이 국면만 좀 지나가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금융 지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금리도 낮추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1년도에 보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파산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민간에 소위 마중물 효과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하는 거 정책이 하는 것은 마중물 효과거든요. 마중물 효과라는 것이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하는 건 일시적이고 결국은 민간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소위 말해서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 돈 투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가 암만 펌프질해도 그 민간이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 글쎄 그것이 지금 불확실하기도 하지만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상황이 이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태영건설 지금 이제 워크아웃 했잖아요. 태영건설 이걸 지켜보면서 2015년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당시에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사태 있었죠. 있었죠 그때. 그때 그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 그 녹취록 이제 공개되고 그러면서 4조 2천억 원 투입하고 이걸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한 것이 그 공개돼 가지고 안에 파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산업은행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산업은행 주도로 국책은행 주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쨌든 간에 기업 개선을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그것도 결국 뭐냐면 이 해운업이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운업이 타격 보고 조선업이 뒤에서 타격을 보면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실이 이제 터져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실물 경제 속에서 조선업과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 무역이 살아나고 그래서 조선업이 살아나고 해운업이 살아나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인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해운 조선업이 다 죽을 쓰는 시기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물붓기시라고요. 그냥. 암만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도 그건 헛돈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태영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가 조선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기간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건설업은 사실 기간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간산업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태영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구책을 내놓는 걸 전제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기초법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구책으로 내놓을 만한 자금도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BS는 아예 내놓을 수도 없는 지금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고. 태영은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블랙홀 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2의 대우조선 해양 사태처럼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이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도 워크아웃을 해가지고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얘기는 민간 건설 시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뭐 태영이 그런데 뭐 대우조선해양만큼 그렇게 덩치가 그 정도로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일단 그 빚 보증한 규모만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그 후진성이 다 드러나는 게 신용평가사들도 결국은 저기 저 엉터리 짓 하고 앉아있고 준 사기 짓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저기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A-다 주고 앉았다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 신용등급 내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장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영건설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그 부실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신고조차도 자기들도 안 하는 상태 속에서 산업은행이 실사 들어가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파악이 2배로 그러니까 확 증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돈이 별로 그러니까 없다. 별로 추가로 그러니까 자구책을 내놓을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앉았단 말이에요. 가만 지금 오늘 원래 국채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쭉 한번 보니까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 부채가 지금 원래는 한 4조 원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까보니까 한 9조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게 물론 다 부실자 악성자산 부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급 건설 책임준공 뭐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4조 9조면 엄청난 돈이긴 한데 알짜 자산을 좀 워크아웃이라는 게 자 금융기관들이 빚잔치를 할 테니까 얼마를 내놓는 거 하는 거 봐서 이걸 갖다가 부도 낼지 안 낼지 뭐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짜 자산은 태영은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 같아. 뭐 SBS 방송사나 뭐 이런 거는 안 내놓고 SBS 지킬 테니 태영건설은 그냥 법정 관리 시키겠다 이래버리는 거 그런 기류도 감지되는데 태영건설 그럼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저거 처리해야 됩니까? 아까 대우조선해양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업은행이 크게 물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업 회생을 하려면요. 일단 뭐냐면 자기들 판단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게 살아날 것인가? 이 판단이 서야지만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기초법은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단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안 줬죠. 태영이.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물리고 들어간 거죠. 물리고 들어가고 이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는 발 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수많은 저기 그 채권단들 협력사뿐만 아니라 채권단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이거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결국은 그러면 제가 대우조선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다른 채권단들이 돈을 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투입을 하겠냐고요. 하고 싶겠냐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이 국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린다는 건 돈을 더 그럼 투입한다. 그렇죠. 더 지원한다.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요. 그걸 피할 때까지. 그냥 부도를 그냥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던데 그 대우건설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400억 손해보고 450억 손해보고선 발 뺐잖아요. 울산에서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성격이 아니라고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대우조선해양 그 2015년 그때 대우조선해양은 그 조선사와 건설사 또 좀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조선사는 좀 단순해. 예를 들어 제조업은 자 빚진 데가 여기 돈 빌려준 데가 어디야 하면은 뭐 몇 군데 은행 금융기관들 나오고 그러는데 건설사는 전국의 PF 사업장이나 건설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여기 수개 그 금융기관들하고 또 거기 협력업체들이 또 돈 빌린 거 수개 있어갖고 이거는 또 함부로 그냥 그런데요. 망하게 해 이렇게 못하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저기 이 관련돼 있다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부동산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이게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갔다가 결국 좀비 기업만 양산을 했어요. 그렇죠. 좀비 기업이요. 지금 용기를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일본이 1999년도부터 산업구조조정을 들어가요. 뒤늦게. 해놓고 보니까 안 살아나. 결국 돈만 물렸어. 엄청나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년을 헛세월을 보내고 나서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뒤늦게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국채 얘기해야 되니까 뭐 그 얘기는 거의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정부가 용기를 갖고 배짱을 갖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영에서도 지금 배째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끌려 들어가면 정말 이거 밑 빠진 독이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최 교수